들어 올 초에 행사를 하고 영상자료원도 지금 그 코로나 시국 이후에 거의 4개월 만에 영화 상영을 3개월 만에 영화 상영을 개최하고 또 지금이는 오늘 처음이에요. 저도 뭐 평상시에는 영화를 많이 보는 영화를 좋아하고 극장을 좋아하고 뭐 이런 대화 자리를 많이 가졌는데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영화제들도 취소되고 행사들도 막 취소되고 그래가지고요. 올해 지금이가 처음이에요. 감독님 보신가요? 네, 저도. 예. 저도 떨리더라고요. 준비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신 분들 박수 좀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작년에 개봉했던 영화였고 올해 이렇게 또 영상전에서 영화를 상영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영화관 찾아주시고 또 이렇게 나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밤의 문이 열린다에서 혜정 역할을 맡았던 한혜인입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고 또 되게 반가운 얼굴도 또 이렇게 만나서 기분이 좋은데요. 함께 그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에서 효연 역할을 맡은 전순입니다. 극장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시간 될 수 있게 노력해보겠습니다. 영화가 개봉한 지 꽤 지났고 독립 영화들은 이제 개봉을 하면은 GV라든가 행사를 통해서 극장 그 관객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그러고 나서도 시간이 한 6개월 이상 지난 것 같은데요. 감독님과 배우분들 최근에 근황이 어떠신지 어떤 활동들을 하셨고 어떻게 영화 개봉이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런 근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작년에 영화 이제 종영하고서 좀 쉬면서 현재 저희가 텀블벅으로 영화 후반 작업 후원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리워드 중에 하나가 DVD였어요. 근데 그게 DVD가 개봉 이후로 이제 밀리고 하면서 그때 당시 이제 약속했던 기간에 못 만들고 있었는데 지금 DVD 작업 플레인 아카이브랑 같이 하고 있고요. 또 저는 그 다음 작업 시나리오를 쓰고 있으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DVD는 언제 나올 계획이지? DVD도 원래대로라면은 상반기에 거의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이 코멘터리 녹음도 그 녹음실에 밀폐된 공간에 여러 그렇죠. 사람들이 모이는 거다 보니까 그것도 6월로 미뤄져가지고 아마 그래도 저희의 목표는 그래도 영화가 개봉했던 여름에는 1년 이렇게 텀으로는 내보면 좋겠다. 8월 정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리 배우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작은 단편 영화 작업들 조금 해오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집 이사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휴식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더 제 스스로 이동을 안 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이 휴식의 기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배우로서 인사를 드리는 자리가 좀 낯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전선희 배우님. 저는 지금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고요. 화양연화. 네. 감사합니다. 예, 화양연화 열심히 연기를 하고 계시죠. 네, 화양연화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희도 뭐 코로나 때문에 조심스러운 게 많고 또 촬영이 많이 복잡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영화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니까 다 많이 아실 텐데 지금 이제 극장에서 영화 개봉도 많이 연기되고 못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작은 영화, 독립 영화들만 계속 하고 있는데 큰 영화들은 관객들이 많이 모아야 되기 때문에 개봉이 되게 연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상은 그런데 실제로 영화들이 많이 촬영이 중단됐어요. 그리고 독립 영화들도 그렇고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나가야 된다. 이러면 거의 모든 것들이 올 수 없도록 된 상황이고요. 한혜인 배우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한가해 본 적이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틈틈이 영화 보고 또 재충전하는 시간을 자의반 타의반 갖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화 얘기로 돌아가서 뭐 발명문이 열린다 감독님 인터뷰에서도 많이 얘기해 주시고 그랬는데 첫 시작이 어떤지 어떻게 해서 그 영화를 기획하게 됐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특이하게 이 영화는 죽음에서 시작해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추적하는 걸로 그리고 영화를 그 끝까지 봐야지 그 의미들을 알 수 있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볼 때마다 그 의미들이 다르게 생성되고 느껴졌는데요. 감독님 먼저 그 영화를 시작하게 되신 배경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화를 처음 구상했었던 것은 사실 촬영을 했던 2017년보다는 좀 앞섰었는데요. 근데 2015년에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영화학교를 이제 졸업하면서 내가 앞으로 영화를 어떻게 찍어야 될까, 일단 뭐 찍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게 나의 어떤 직업으로서 내가 이거 영화를 찍어서 어떤 생계를 해결하고 이런 것들까지 가능할까, 막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하던 시기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불안했고, 그 불안한 시기에 더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본다기보다는 내가 빨리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거에만 몰두해야 된다는 생각을 막 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다른 인터뷰에서도 많이 얘기 드렸던 게 그 시기에 이제 뉴스킨이라는 전시가 인민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었는데 그 전시에서 제가 되게 인상 깊은 대사를 하나를 들었고 그게 이제 요즘은 죽지 않으려고 하지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라는 그 어떤 대사를 듣고서 산다는 거에 대해서 좀 돌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런 것과 제가 또 개인적으로 유령이 나오는 혹은 이제 공포영화 장르를 좋아하는 것이 결합돼가지고 그 시기에 되게 러프한 어떤 이야기 초고를 썼었고요. 그게 이제 시간이 좀 그때 당시에는 쓰고서는 이제 묵혀놨었는데 2017년쯤 돼서 이 얘기를 지금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작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배우분들은 처음에 시나리오를 보시고 캐스팅 제안을 받거나 뭐 오디션도 보시고 그랬을 텐데 그럴 때 처음 그 감독님 만난 소감, 시나리오를 본 소감이 어땠는지 그리고 연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 이걸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좀 솔직 담백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설비부터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효연 역할을 봐달라고 하셨나? 모르겠어요. 시나리오를 전에 받고 저는 읽어보고 효연 역할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이 역할을 주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되게 망설임 없이 결정을 했는데 오히려 그 결정을 한 다음에 이게 제 역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약간 좀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뭔가 이 역할이 너무 불쌍하게 느껴지고 얘는 끝에 가서 얻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조금 저도 모르게 약간 편파적으로 이입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좀 어린 생각을 좀 품었었는데 이 시나리오를 전해준 그 감독님과 저 사이에 있는 감독을 하는 언니가 있어요. 근데 그 언니가 그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 사람이 살인에 성공하는 게 어떤 목적을 달성한 것처럼 느끼면 안 된다고. 그 이후의 삶이 얼마나 망가질지. 그러니까 제가 영화라고 해서 뭔가 누군가 죽고 죽이는 일을 되게 가볍게 받아들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결말에 동의를 할 수 있게 됐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망설임 없이 효연을 하겠다고 결심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저는 혜정 역할로 오디션을 통해서 이제 감독님을 이제 뵙게 됐었는데 그때 오디션 보러 가는 날과 이런 것들이 다 생각이 나는데 물론 이제 오디션 보기 전에 시나리오를 이제 받아본 상태였고 아마 전체 대본이었는지 오디션 대본이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그때 대본을 받아보고서 나한테 배우로서 뭔가 도전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사실 마음을 좀 편하게 먹고 갔었어요. 좀 마음을 비우고 가자 해가지고 갔었는데 또 마침 이제 감독님이랑 촬영 감독님이랑 그리고 PD님이랑 계셨었는데
원래 오디션 볼 때 좀 긴장감이 막 느껴지고 해야 되는데 유난히 되게 편한 거예요. 네. 왜 그랬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게 감독님이 편해서였는지 뭐 그날의 분위기가 그랬는지 아무튼 그래서 되게 편하게 오디션을 보고 나왔고 한 번 더 뵀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두 번째 만남에서 조금 더 다른 장면들을 연기해 보기도 하고 조금 얘기를 나눠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도 제 대본 자체도 이 역할 자체에 마음이 간 것도 있지만 감독님이란 사람을 조금 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었고 그래서 같이 하고 싶다고 이렇게 연락을 이제 주셨을 때 저도 망설임 없이 나도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삶에 대해서 좀 깨달아가는 그런 인물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잡아나갔어요. 우리가 유령이 나온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떠올리는 게 이제 공포 영화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뭐 공포를 추구하지 않더라도 이 존재가 유령이라고 밝혀지는 순간 놀랄 수밖에 없고 이를테면 식스센스 같은 게 그렇잖아요. 쭉 가다가 얘가 그랬구나 뭐 이렇게 되는데 이 영화는 이 존재가 유령이라는 것도 빨리 알려주잖아요. 알려주고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감독님이 장르를 되게 좋아하신다고 그랬고 이 영화도 공포 스릴러의 장르를 외형을 띄우고 있지만 사실 무섭거나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런 또 장르적인 특질을 어떻게 주안점을 두고 연출을 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 영화는 영화 2번 이상 보신 분 손 들어주시겠어요? 상당히 많이 보셨군요. 저도 모니터로 상당히 여러 번 봤는데 극장에서 또 다시 보니까 이 영화는 극장에서 봐야지 감독님이 원하는 어떤 것들을 그 몸으로 느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자주 상영했으면 좋겠어요. 장르적인 특질을 사실은 조금 더 살려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분위기는 이제 전체적인 영화의 분위기에선 제가 구로사기 감독 영화를 많이 참고했고 왜냐하면 저한테는 사실 그 구로사기 감독 영화가 굉장히 저는 현실적인 느낌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무섭지 않나요? 엄청 무섭죠. 근데 뭔가 내가 사는 세상 자체가 사실은 어떤 이유 없는 죽음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누가 나쁜 짓을 했다고 해서 죽지 않고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행복하게 살지 않는 세계고 이제 그런 어떤 알 수 없는 세계를 그리는 영화에서 제가 구로사기 감독 영화가 저한테는 거의 그 리얼 드라마 같은 느낌이 들었던 시절들도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밤의 문이 열린다가 가지는 어떤 공포적인 공포에 관한 것도 좀 내 그런 알 수 없는 것들이 내 주변에 존재하고 사실 우리가 비현실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또 현실에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장르 이런 것이 공포 영화의 매력이라고 느껴서 더 사실은 어떤 씬들은 좀 제가 더 이제 욕심내서 공포 영화의 향기를 띄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쉽게 된 부분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비현실적인 것들을 어떻게 현실감 있게 보여줄 것인가가 공포 영화 장르 그리고 또 그 어떤 죽음이 많이 일어나는 혹은 사건들이 살인이 일어나는 세계 이런 것이 또 공포 영화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전소지 배우님은 영화가 시작하고 나서 35분 정도 지나야지 극장을 했어요. 언제 나오나 저는 중간에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몇 번을 보면서 시간이 35분 지나야지 나오시더라고요. 상당히 신경질적이고 그 강렬한 이미지로 불안심이 있는 그런 이제 이미지로 딱 등장을 하잖아요. 혜정역하고 완전히 이제 다른 표정을 보여주면서 등장을 하고 이제 시선을 끄는데요. 연기를 하실 때 이 표현 캐릭터에 대해서 어떻게 잡고 연기를 하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감독님하고 어느 정도 소통을 하시고 하셨는지 뭐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원래는 조금 더 그런 신경증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씬이 더 있기는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사실 그런 씬들이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어떤 제가 아주 잘 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들이라서 그거에 대해서 감독님이랑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뭔가 이 캐릭터를 어떤
어떤 사람이다, 막 이런 사람을 내가 인물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까지 움직이게 되는지, 이 사람을 이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욕구가 어디서 오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를 둘러싼 가족 관계라든지 이 사람이 살아내야 하는 삶이 어떤 모양인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저 나름대로 공감을 많이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제가 여동생을 하나 갖고 있어서 자매 둘로 구성된 자매라는 것도 비슷했고, 저도 나름 이제 어린 시절을 가장처럼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린 여자애 둘이서 가족의 모든 역할을 해내야 하는 거에 대한 뭐랄까 공포와 스트레스와 외로움과 어떤 순간에는 말도 안 되는 용기를 갖게 되는 그런 심정들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많이 기대서 그냥 좀 심리적으로 많이 이해를 하고 다가가려고 했고, 또 감독님이 어떤 거를 미리 머리에 구상하고 그거를 저한테 요구하는 타입의 감독님은 아니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고, 그걸 보시고 대화를 많이 나눠주시고, 그런 식으로 같이 만들어 갔었어요. 이제 좀 돼서 자세하게 기억이 잘 안 나요. 빠졌어요. 근데 이 영화도 뭐 전반적인 분위기, 조명이라든가 공간의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 배우들의 연기와 흐름이 그걸 전체를 끌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두 배우의 어떤 대비와 그 케미인 것 같아요. 근데 또 같이 부딪히는 장면도 많지도 않고, 부딪힐 때는 거의 이제 액션 장면에서 부딪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어쨌든 배우 각자분들은 본인의 연기도 하지만 감독님은 그걸 또 이후에 편집까지 고민하시면서 연기 디렉션을 하고 바라보고 이랬을 텐데, 그런 것들을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시고 배우들하고 상의를 하시면서 그 디렉션이랄까 연기 연출을 하셨는지 그런 부분 좀 얘기해 주세요. 가까이. 혜인 배우님하고 이제 혜인 배우님의 장면을 찍을 때 사실은 혜인 배우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되게 혜정과 닮아 있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주로 약간 어떤 것들을 덜 표현하려고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 약간 영화 속에서 있는 여러 가지 분위기나 설정들이 이 혜정이라는 인물의 연기를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얘기를 드렸던 것 같고, 손희 배우님의 장면은 사실은 저라는 사람도 되게 혜인 배우님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뭐랄까 이렇게 감정 막 화를 막 내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낯설어서 저는 저한테 되게 효연이라는 인물이 미스테리한 인물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희 배우님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방법을 찾아보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지 않을까, 혹은 그래서 봤을 때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식으로 감정을 표출하게 되지 않을까를,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더 이제 먼저 손희 배우님이 그냥 몸으로 느끼는 것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또 같이 방법을 찾아나가는 그런 식이지 않았을까. 네. 그 촬영 순서가 그 어떻게 그 영화에 나오는 시간 순서가 이게 그 3일부터 10일까지 갔다가 10일에서 다시 되돌아오는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되게 반복되는 장면이 상당히 많고, 그걸 이제 어떻게 찍으셨는지, 날짜별로 쭉 찍으셨는지 아니면 그냥 장소 씬별로 보내서 찍으셨는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배우분들도 그 촬영이 임할 때 그런 순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또 받아들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제 할 수 있다면은 그 영화적 순서는 아니지만 인물들에 있어서 좀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촬영하고 싶었지만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해가지고 장소별로 찍긴 했어요. 근데 최대한 이제 좀 감정이 쌓여야 되는 부분들은 좀 그나마도 뒤로 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되게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해주셨는데 못 들어줘서 아쉬웠던 거는, 그 효연이라는 인물의 시간으로 따지면 사실은 그
그 카페에서 정광실 만난 다음에 살인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감정들과 어떤 행동들이 이제 표현된 그렇죠. 네. 것이라 그 살인 장면이 좀 앞에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 더 감정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주셨는데 그건 그때 못 아, 제가 그랬어요. 먼저 일을 저지르고 시작하고 싶었구나. 그러니까 뭔가 몸이 기억하는 거는 네. 또 다르니까 그런 경험을 해볼 일이 없어서 저도 되게 모호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 뭔가를 막 해를 가하는 시도를 하는 거에 대한 기억을 가지면 좀 좋겠다 했는데 독립영화를 하면서는 대부분 시간 순서대로 찍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요. 네. 그냥 적응을 했던 것 같아요. 시간 순서대로 찍는 분은 그 전 세계적으로 뭐 홍상수 감독님 정도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감독님들마다 찍는 이제 방법을 다르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 배우의 연기가 익숙해지기 위해서 중간부터 찍기 시작해서 엔딩을 간 다음에 초반부는 보통은 초반부를 먼저 찍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초반부는 그 관객들이 인지하기가 되게 쉬워야 되기 때문에 배우들이 어느 정도 익숙해진 다음에 그 찍는 연출법을 갖는다. 그래서 중간부터 찍어서 그 오히려 오프닝을 나중에 찍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고요. 그 홍상수 감독님 난 무조건 처음부터 찍어야 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영화들은 독립영화뿐만 아니라 상업영화들도 그 공간의 섭외 순서에 따라서 배우의 스케줄에 따라서 맞춰서 하는 그것이 현실적이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그 곳곳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배우분들도 그렇고 연출하는 분들도 그렇고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또 영화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정도만 여쭤보고 카톡을 열심히 보고 관객분들이 올려주신 것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그 공포 영화잖아요. 그리고 밤이 주로 돼 있고 그래서 그 실내 장면도 있고 야외 장면도 있는데 되게 대부분 밤 장면이에요. 근데 독일 영화에서 제일 어려운 게 조명이거든요. 그건 비용이기도 하고 시간이기도 하고 시간은 또 이제 비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설계와 세팅을 하는데 공을 많이 들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어두워도 안 되고 너무 밝아도 안 되고 감독님, 촬영 감독, 조명 감독님들하고 그 조명을 설계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얘기를 하셨고 어떤 것들을 주문하셨는지. 정말 그 저희 이제 촬영 감독님이랑 되게 긴밀하게 추가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 촬영 감독님이 저희가 사실 영화 한번 이제 이 예산으로 찍으면 분명히 사고가 난다고 해서 이제 이걸 엎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이제 촬영 감독님이 그 조언을 해주셨는데 이 영화가 야외에서 낮에 찍어서 되는 영화면은 내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데 이 영화가 밤에 길에서 야외에서 일어난 일이 그 장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적으면은 이제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서 그때 이제 막 신을 줄이는 과정이 있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일단 저희 그 콘티를 스토리보드를 짤 때도 하루에 너무 많은 커트를 찍지 않기 위해서 총 300커트 안에서 300커트라는 총 수를 한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신에게 내가 어느 정도까지 커트를 준비할 수 있는 걸 이렇게 역산하면서 내가 스토리보드를 짰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촬영 감독님하고 이제 저는 근데 약간 제가 촬영 감독님에게 어느 정도 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촬영 감독님 어떤 생각을 좀 많이 들었던 편인 것 같아요. 촬영 감독님 이 영화가 막 블루톤의 어떤 날카로운 그런 조명이라던가 어떤 콘트라스트를 세게 가져가고 싶지 않다. 이 영화는 그런 영화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좀 더 부드러운 조명과 약간 옛날 사진 느낌으로 이 영화를 찍고 싶어 하셨어요. 필름 사진 느낌. 네네. 그런데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지만 그래서 일단 조명 감독님하고 조명팀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해주셨고요. 저희가 이제 저녁 6시에 모여서 다음날 아침 5시에 이제 헤어지는 일정들이 거의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한 2-3시간 먼저 오셔가지고 세팅해 주시고 또 늦게 제 마지막에 퇴근하시는 이런 일정을 가져갔던 것 같아요. 시나리오 단계에서도 조명 감독님하고도 이제 조명 감독님이랑 어떤
이런 씬은 굉장히 현실적인 씬인데 여기는 사실 수양이가 그 반지하에 있는 거는 약간 어떤 면에서는 되게 판타지스러운 장면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더 판타지스러운 어떤 비현실의 느낌을 주고 싶다 이런 조명 감독님의 마음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좀 더 살렸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거기서 처음으로 혜정의 목소리를 수양이가 듣는 장면이라 그런 얘기 나눴던 거 아쉬움을 계속 어떡하지? 아쉬움을 얘기해 주셨는데 아닌데? 그럼 이제 이 영화의 가장 그 지분을 갖고 있는 분이 촬영 감독님인데 조명감독이 정말 고생했어요. 네, 그 뭐 제작도 직접 하셨더라고요, 촬영 감독님이.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이제 하신 거고 그런 걸 여쭤봤는데 아쉬움을 계속 얘기하셨어요.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안정되게 그 조명 설계라든가 기세 통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감독님 300컷을 조정하면서 콘티를 짜셨다고 그랬는데 300컷이면은 그 우리나라 영화의 평균 커트 수의 거의 한 4분의 1 정도? 보통 1000컷 그리고 많은 영화가 1500컷 이상으로 가거든요. 300컷이면 임권택 감독님 만드시는 방식의 커트 수입니다. 상당히 영화 호흡이 되게 길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거는 이 커트 수를 되게 오래 가져가면서 인물의 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컷선에 담아내고 그리고 조명과 촬영도 그 설계 안에서 하시려고 했던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명과 관련해서는 이거 조명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 여기 오픈 막 질문 중에 그 조명에 대한 것들이요. 그냥 계속 깜빡깜빡거리고 어떤 그런 얘기들을 질문하셨거든요. 그런 것들은 뭐 상당히 자주 쓰는 영화적인 기법이긴 한데 감독님이 좀 더 부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빛이 깜빡거린다라는 거는 거의 약속 같은 거죠. 영화에서 이제 여기서 이상한 일이 일어날 거야, 뭔가가 일어날 거야, 혹은 지금 여기 빛이 깜빡거리는 공간에서 비현실적인 것들이 튀어나올 거야라고 얘기해주는 것인데 한편으로는 또 빛이 깜빡거리는 것이 멀리서 볼 때 되게 아련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노스텔지 같은 것을 주기도 하는 게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는 전반적으로는 그 빛이 깜빡거린다는 것은 이 공간에 혜정이라는 유령이 있다거나 여기서 이제 어떤 죽음과 관련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사용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빛이 깜빡거리면서 뭔가가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것들 그리고 혜정이가 가지고 있는 사실은 이제 혜정이가 죽었다기보다는 어떤 혼수 상태에 있었던 그게 약간 왜 생에 빛이 깜빡거린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그런 것들과도 굉장히 연결된다고 느끼면서 그거를 씬에서 어울리게 좀 쓰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지금 그 제가 감독님 다음으로 그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 오픈 채팅방에 그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 어떤 분이 올려주셨는데 R분이네요. 하나의 사건 안에 과거와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는 평행세계 같은 것인지 아니면 혜정이 코마 상태에서 무의식이 투영된 상상인지 이게 처음 보시면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감독님이 그걸 명확하게 또 혜정이 병원에 있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유령으로도 존재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표현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배우님은 이 부분 연기할 때 어떤 상태로 인지하고 연기하셨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영화가 엔딩을 굉장히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고 좀 열어놓았던 면이 있어요. 근데 그냥 이제 영화에서의 엔딩은 좀 열려있지만 제가 시나리오 쓸 때 엔딩은 사실은 혜정이가 그 손익은 효연의 살인을 막으면서 어떤 변화를 일으켰을 때 말씀하신 여기 카드 써주신 대로 평행세계 다른 시간대가 생겼고 그 시간대는 효연이 살인을 실패했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도 죽지 않는 세계가 이제 열렸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혜정이가 사고를 당했던 시간대에서는 코마 상태에서 상상은 아니고 실제로 이제 육체가 있지만 영혼이 빠져나가서 어떤 여정을 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직 이제
죽지는 않았고 나와서 영원히 돌아다니는 이제 그런 설정인 거죠. 처음엔 이거 안 죽었는데 왜 돌아다니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 그게 조금 이제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 약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고 의도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독님이랑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께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이제 저는 연기할 때 딱히 그 부분을 이제 알고는 있지만 생각은 크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혜정의 시간대가 영화의 시간처럼 그냥 쭉 하나로 흐른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마지막 엔딩 장면에서도 어떤 꿈의 세계일 수도 있고 뭐 새로운 시간대가 열렸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혜정한테는 그 모든 일을 겪고 나서에 일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같은 동일선상의 시간대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전사를 그냥 따라서 상황에 집중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 명시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는 이제 많은 영화들에서 영화 자체를 이제 팬텀이라고 하잖아요. 거기 나오는 인물들이 이제 좀 유령같이 보인다 이런 그 상황들을 많이 평론가들이나 유령가들이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보는 뭐 장률 감독의 영화나 뭐 이런 뭐 박소영 감독의 최근 바람의 언덕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 인물들이 사회와 관계하지 못하는 유령 같은 공간에서 유령처럼 떠들고 있다. 어쩌면 우리가 이제 그 삶을 산다는 게 고립된 개인들이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표현하는 영화들도 있거든요. 그거랑 좀 결이 다르긴 하지만 장르적인 자장 바깥에 있는 영화도 그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마침 또 질문이요. 그 영화 전체의 인물이나 서사를 보면 주변에 무관심하고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고립된 현대 청년을 그린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여기 보면은 혜정이라는 인물이 연애를 하자 그래도 싫다고 그러고 그 같이 사는 친구들하고도 대화를 안 하고 자기는 그게 좋다고 하다가 그 유령이 돼서야 이제 그걸 후회하고 깨달아가는 과정을 그려져 있잖아요. 굳이 이제 그렇게 그리신 이유. 요즘에 젊은이들이 저렇게까지는 아니지 않나? 뭐 이런 평들도 관객층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 설명을 해주시면. 이게 제가 시나리오 쓸 때 저 역시도 어떻게 보면 2015년 제가 30살이었으니까 그때 저라는 사람 그리고 친구들과 만났을 때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그 친구도 느끼고 저도 느끼는 어떤 지점들이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각계 전투를 한다는 얘기를 해줬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느낌으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러면서도 스스로 그렇게밖에 내 불안을 해소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마음 한구석에 뭔가 내가 너무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는 어떤 사건을 또 접하면 지금 사실 내 앞을 약간 해결하기도 바쁘지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또 마음이 쓰이고 이런 것들이 제 안에서 복합적으로 자생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어떻게 다른 또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불행과 일들을 어떻게 내 마음에 또 써야 할까가 계속 고민인 것 같고, 계기나 이유라기보다 사실 그 시절에 저희가 그랬던 거 그리고 그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있구나라고 느꼈던 거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배우분들은 이 인물들에 대해서 제가 나이를 잘 모르니까 그 비슷한 또래이기도 하고 아니면 겪었을 수도 있고 겪을 이제 그 친구들이기도 할 텐데 좀 젊은 세대들이 고립돼 있거나 빚을 졌거나 어떤 이유에서 이런 인물들이잖아요. 그걸 이제 나름대로는 또 이입을 하시면서 연기를 하셨을 텐데 이 인물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맡은 인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연기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전선희 배우님 근데 저는 지금 감독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한 거는 모더런 이터님 말씀처럼 지금 젊은이들이 그렇게까지는 아닌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랑 각자가 진짜로 자기 마음을 알고 있는 그 솔직한 거 있잖아요. 그거랑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 앞에서는 나도 뭐
공감을 하고 남한테 마음을 쓸 수 있고 마치 그런 사람인 척 하지만 진짜 솔직하게 나한테 질문했을 때 내가 그거에 얼마나 내 마음을 내어주고 내 시간을 내어주고 하고 있는지라고 생각했을 때 아, 나는 나밖에 모르는구나, 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20대 후반을 지내면서 그런 마음을 좀 실감하고 되게 놀란 적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감독님은 그런 시간을 지내면서 뭔가 반성을 하셨을 수도 있고 조금 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조금은 있으셔서 이런 시나리오를 쓰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효연이 처한 상황 같은 거가 저와 비슷하지는 않지만 그거를 뭐 비유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뭔가 이제 성인이 갓 되었고 뭔가를 내가 책임져야 할 것 같고 이제는 어느 정도 혼자구나라는 거를 점점 실감하게 되는 나이에 쉽게 느끼는 혼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립감도 느낄 수 있고 되게 낙오된 것 같은 느낌을 갖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좀 공감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손희 배우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과 많이 좀 동의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혜정이라는 인물이 정말 마음의 벽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고 정말 꿈도 없이 그냥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느낌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혜정이라는 인물한테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정말 그런가라고 생각했을 때 저 역시도 어떤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정말 다 벽을 쌓아두고 어떤 혼자만의 시간이 제일 편한 남들하고 있을 때보다 혼자 있는 게 더 좋고 그 남들하고 있어도 뭔가 혼자 있는 것 같고 약간 계속 고립되어 있는 그 감정들을 느꼈었던 시간들이 분명히 존재했었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볼 때 요즘 정말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를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혜정이라는 인물한테 좀 보시는 분들도 좀 공감을 해주시고 좀 마지막 장면처럼 조금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이제 주인공이 그 노동자고 노동하는 장면이 잠깐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영화에서 특히 청춘들이 나오는 영화에서 노동자라고 표현이 되지만은 뭐 이렇게 직접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라기보다는 뭐 택배를 하거나 뭐 편의점에서 있거나 이런 지금 뭐 서비스업이라든가 이런 노동자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감독님이 그 주인공을 그렇게 설정하신 이유하고 여기 질문도 있어요. 뭘 만드는 공장인가요? 저분이 작업하시는 게 뭔가요? 먼저 저 공장은 그 뭐라고 해요? 천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연이라던가 뭐 붕대라던가 어쨌든 실을 짜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마스크? 맞아요. 그런 어떤 실을 짜서 만든 선을 공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곳이고요. 혜정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일단 제가 어쨌든 혜정이라는 인물이 고립되어 있어서 이 사람이 이제 사람들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된다고 했을 때 직업 군에서도 20대 혹은 젊은 여성이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직군에서 그 모습을 미디어가 비추지 않는 그것이 공장 노동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EBS 다큐멘터리들을 이제 참고하면서 봤을 때도 실제로 공장에서 일하시는 20대 초반의 청년분들이 사람들이 자기한테 와서 젊은데 왜 이런 데서 일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나는 이 직업에 되게 만족하고 있는데 왜 내가 이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할까? 그래서 그때 유령 같다라는 표현을 실제로 어떤 인터뷰께서 쓰시더라고요. 노동자께서. 네네. 그래서 이런 직업을 혜정이 가지면 좋겠다. 이 직업을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실제로 일하는 모습을 직접 보거나 이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거대한 공장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어쨌든 보여주려고 하고 그 존재를 드러내는 것들도 어떤 영화라든가 영상 매체의 또 역할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장면에 대해서 아마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혜정이 이제 자기의 죽음을 목도하고 장면이 바뀌면 그 부감으로 방안이 보여지고 그 누워있는 혜정의 모습이 있고 일어나서 얼굴도 만지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죽은 이유인 것 같고 막 그 슬픈 장면인 것 같은데 마치 이제 조명도 그렇고 상당히 화사하게 다시 태어난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아, 이 친구가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장면이 계속 반복되긴 하는데 그 이후에서는 그런 느낌이 약한데 그 장면을 설계하실 때 그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배우분들도 연기할 때 선생님 연기할 때 얼굴도 만지고 머리도 부딪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연기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촬영 감독님한테 최대한 넓게 이 공간 속에서 이 인물을 일상적으로 보여주고 싶다라고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도 유령이란 이 영화가 유령을 다른 여타의 영화 유령처럼 표현하지 않은 것처럼 혜정이란 인물조차도 내가 유령이 된 건지 아닌지 헷갈리고 그냥 꿈꿨던 건가 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일상적인 장면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요청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일상적인 톤. 네, 근데 해석해 주신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시나리오에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이렇게 눈을 떴는데 공간을 바라보고 이렇게 꿈을 꾼 것 같이 느껴지고 그리고 책상에 있는 물건들을 다 하나하나씩 만져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혜정이가 좋아하는 이불 속으로 이제 들어가서 포근함을 느끼는 약간 그 과정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쓰여 있었고 그래서 그것들을 쓰여져 있어서 열심히 거의 유일하게 웃는 장면이네요. 네, 그 부분은 연기를 하다가 벽에 부딪힌 거예요, 머리를. 그래가지고 의도는 아니고요. 네네 의도는 아니었고 벽에 부딪혀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계속 이제 연기를 이어나갔던 장면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질문하셨네요. 유령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어떤 인생의 의미들을 새롭게 발견하는 영화라고 하셨는데 감독님과 배우 중에는 오늘 아침에 어떤 의미였는지 일상의 영화에 잠깐 벗어나서 일상의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어땠는지 다시 읽어드리면 영화 잘 봤습니다. 유령이 되어 지난 날을 돌아보는 시간을 경험한 혜정은 특별할 건 없지만 조금은 다른 아침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감독님과 배우분들은 오늘 아침에 어떤 아침을 맞이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주신 카톡이 너무 맞는 말씀이에요. 제가 들꽃영화상에 저는 후보였는데 참석을 했거든요. 네. 거기 공식 디플 아니면 사람들과 약간 술을 마시고 일어나 아침에 어제 중요한 시상식이 들꽃영화상이라고요. 그 독립영화들을 수상하는 시상식이 있었는데요. 밤이 문 열린다는 수상하지 못했습니다. 수상하지 못했지만 후보로 그럼요. 즐거웠고 뜻깊은 자리였어요. 처음 가봐서 네. 자리를 저도 약간 연예인들을 보는 기분. 원래는 보통은 코로나 시국이 아니면은 제가 알기로는 한 400명 정도로 초대를 해서 치르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서 저한테도 초대 문자도 안 왔더라고요. 한 150명 정도만 모여서 하는 걸로 짧게 치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치러졌다고 알고 있고요. 네. 오늘 아침 어땠나요? 네, 저도 오늘 아침이 굉장히 힘든 아침이었는데 아니 하필이면 저 술을 정말 안 마시는데 정말 안 마시는데 어제 하필이면 저도 술을 마시게 돼가지고 오늘 아침에 굉장히 힘든 아침을 맞이했었는데 좀 이렇게만 넘어가면 너무 실망하실 것 같으니까 요새 저의 일상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조금 새로운 집에 적응을 하는 기간이라 조금 평소보다는 잠도 일찍 깨고 더 예전에 산과는 조금 다르게 그래도 조금 환경이 바뀌었다고 조금은 활력이 더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래도 해도 좀 보려고 하고 좀 집에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좀 이 일상을 조금 이제는 좀 일상을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을까 좀 고민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 기분 전환할 수 있는 것들, 뭐 노래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좋은 생각 좀 오늘은 뭐가 좋지? 오늘은 뭐 감사한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걸 억지로 좀 생각해가지고 기분을 좀 좋게 만들려는 노력들을 하는 요즘인 것 같아요. 조금 많이 이렇게 집에만 있으면 좀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상의 소중함에 대해서 많이 깨닫고 있는 요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에 대해서 함께 공감해 주셨으면 뭐 시간은 많지만 반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좀 정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더 여쭙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해적이 유령이지만 잠들었다가 깨어나는 장면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보통 관객이 물어봤어요.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는 거냐고. 난 분명히 그리고 막 쓰러지기도 하잖아요. 낮에는 쓰러지고 다시 밤에 일어나고 이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염두에 두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정말 다 반대로 해보자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은 정확하진 않지만 해가 이제 질 때 눈을 뜨고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 정신을 약간 강제로 이제 정신을 잃는다라고 설정하고서 설정했었습니다. 대략 뭐 7시 저녁 6, 7시 정도 되지 않을까요? 해가 지면 이제 떠오르고 약간 제가 보기에는 해치기 전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노을을 약간 있을 때. 노을을 그렇죠? 이렇게 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물으셨는데요. 그 영화에는 뭐 액션 장면이 있어요. 어쨌든 칼을 들고 문성유 배우가 남자 배우가 달겨드는 이제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 장면을 찍기가 상당히 이제 부담스럽거든요. 긴장을 하게 되고 그럴 텐데 그 장면을 찍으실 때 감독님은 어떤 마음이었고 문성유 배우는 어땠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근데 액션은 항상 준비를 거의 많이 철저히 하세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영화 촬영을 할 때 액션씬을 하는 게 별로 부담이 없고 편해요. 그냥 오히려 액션이 없는 씬들은 뭔가 이렇게 꾸물꾸물 답을 찾아가는 느낌이라면 액션은 이제 우리 다 같이 이게 답이야 연습한 대로 하면 돼 이런 느낌이어서 되게 편하게 하는 편이에요. 액션 연기를 오히려.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보면 풀 액션을 한번 소화해보고 싶다고 할 수 있다고. 네, 저는 하고 싶어요. 네, 감독님. 사실 저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안전하게 준비를 하면 참 좋았을 만한 장면인 것 같고요. 이 영화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일이 일어나는 계기이기 때문에 그 신이 사실은 현실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컸어요. 그걸 어떻게 현실감있게 보여줄지. 근데 저도 이제 액션 장면을 찍어본 적이 없고 저희 연출부들도 다 같이 액션 장면을 찍어봤던 연출부들끼리 모여가지고 저희들끼리 막 이렇게 저렇게 막 그 우아한 세계에 이런 성공 소문이 나왔던 그런 막 장면들을 막 보면서 어떻게 해야지 더 이게 현실 사회감 있는 장면일까 막 연출부들끼리 한번 리허설을 해보고 그 동선 같은 것들을 이제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여드리고 하면서 찍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저 연출의 입장에서는 긴장되는 씬인 것 같아요. 제가 다칠 수가 있고 그 칼 같은 것도 이제 실리콘으로 따로 만들고 이제 모형 같은 것도 다 따로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실제로 힘을 줘서 누군가를 찌르면 또 상당히 다칠 수 있고 그때 그 정광식 선생님께서 손혜사님이 힘이 좋다고 얘기하셨던 게 안 밀린다고 이런 기억이 나요. 네, 뭐 액션을 찍을 때 뭐 전소지 배우는 이제 이렇게 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또 긴장을 또 많이 하셨을 수도 있고 또 배우도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찍어야 실제로 사고가 덜 난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액션을 찍을 때는 정말 준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고가 안 나기도 하고 나도 대처가 빨리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장면에서는 이때는 뭐 오토바이 타는 장면에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영화 현장이라는 게.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준비를 하는 게
현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분이 이 영화는 제가 처음 영화를 보기 전에도 야 제목을 정말 잘 줬다. 막 궁금증이 일어나는 그런 제목이었어요. 독립영화 제목 짓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막 현장에서 상품으로 아이패드를 걸고 그 막 제목을 공모하고 이래도 아이패드를 못 가져가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감독님은 되게 멋진 제목으로 그 영화를 선보여 주셨어요. 그 제목을 어디서 따오셨고 이 제목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 제목은 그 박윤선 작가님이 내셨던 새만화책이라는 독립만화 출판사에서 냈던 그 박윤선 작가님의 단편집 제목이고요. 실제로 단편집 안에 밤의 문이라는 단편이 있어서 이제 책 제목 자체가 밤의 문이 열린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제가 새만화책이라는 그 출판사를 좋아하고 독립만화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항상 제 책꽂이에 꽂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어떤 책으로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저는 원래는 이제 깜빡깜빡인다는 의미에서 전멸이라는 가제를 가지고 이 영화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전멸 누군가는 일본 전쟁 영화냐 전멸한다는 그런 것이냐라서 이 제목이 진짜 추상적이고 한편으로는 이 영화 제목만 들었을 때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일지가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제목이라 이제 리뷰를 받은 후에 고민을 했죠. 어떤 제목이 영화에 어울릴까. 되게 뭐 여러 가지 막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책들을 막 보면서 어떤 식으로 제목을 짓는지도 보고 시집도 막 찾아보고 하다가 이 영화가 결국에는 밤에 일어나는 일이고 뭔가 이 혜정이라는 인물에게 어떤 아침을 좀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왜냐면 계속 하루 종일 영화 내내 밤에 이제 이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책 제목이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할 때는 이제 전멸과 밤의 문이 열린다라는 제목을 동시에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작가님한테 이제 연락을 드려가지고 이러이러한 영화를 찍었는데 혹시 제목을 저희가 빌려 써도 될까? 네. 얘기 드려서 허락받고서 이제 쓰게 됐어요. 네, 엔딩 크레딧에 그 제목이 나오죠. 네. 배우분들은 이 제목에 대해서 본인의 해석을 잠깐만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그 마지막 엔딩에서 이제 혜정의 나레이션처럼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좀 마지막 기회 같은 시간? 약간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굳이 문을 열어야 보이는 엄청 깊은 곳에 있는 자기를 만나서 내가 어느 변화를 겪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밤의 문이 열린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밤이라는 게 저는 뭔가 이 영화의 기운이나 뭐 유령이나 이런 메타포 때문에 좀 어둡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저는 밤이 되게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밤이 이제 그 윤선희 배우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밤하면 이제 어둠 그리고 그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하는 것인데 이 영화에서는 이제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 밤을 통해서 그 본인이 살아왔던 길을 되돌아보고 자기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그 흐름을 가진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특이했던 거는 이 영화가 그 본인의 죽음이라든가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찾기보다는 자기 주변에 돌아보지 못했던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봄으로 인해서 자신까지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진 영화라서 상당히 인상 깊고 감독님의 어떤 시선이라든가 그 영화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 결국은 삶의 의지라든가 삶의 의미 우리 존재 자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다 못 받아서 죄송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배우분들 앞으로 어떤 연기를 보여주고 싶은지 관객분들에게 이거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 관객분들에게 좀 얘기를 해주면 좋겠고요. 감독님도 앞으로 어떤 영화를 또 준비하고 계신지 그리고 짧은 계획부터 긴 계획까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연기를 선생님 어떤 역할 무슨 어떤 영화에 출연하고 싶냐는 질문에는 사실 제가 하고 싶은
거라면 다 하고 싶은 게 이제 배우들의 똑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고요. 연기 자체를 생각해 본다면 저도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이제 생각하는 거는 연기를 잘한다는 것도 이제 정확하게는 그 의미를 이제 정의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추구하는 거는 정말 진짜 같은 거, 진짜 같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길로 가고 싶고요. 그런 연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이런 질문에는 항상 되게 그냥 텅 빈 대답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대답을 잘 못하겠는데, 저는 요즘 제 개인의 욕심이나 계획보다 제가 그냥 관객으로서 이 영화라는 매체에 대한 걱정이 너무 돼요. 그냥 극장에서 다 같이 보는 게 영화라는 게 저한테는 되게 당연한 개념인데 그게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요즘 너무 많이 들고, 영화뿐만이 아니라 뭐 공연이라든지 뭐 페스티벌이라든지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같이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향유하는 문화라는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점점 쉽지 않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극장에 와서 GV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반갑고 기쁜 아침이었고요. 오늘 너무 기다렸어요. 그냥 극장에 오는 일이 이렇게 특별한 일이 될 줄 몰랐는데 요즘은 너무 그런 것 같아서 빨리 이게 다 지나가고 영화들이 다 무사히 개봉하고 사람들이 극장에서 영화를 볼 수 있고 그런 일상이 잘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지금은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현답이시네요. 그래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이야기는 제가 예전부터 그냥 자매라는 관계를 되게 좋아하고 또 이거에 뭐라고 할까요? 잘 중심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이야기는 이제 언니가 죽은 한 여자 아이가 자기 언니와 똑같이 생긴 아이를 중학교에서 만난다. 그래서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을 시나리오로 쓰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대답하려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선희 배우님께서 그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 역시도 그런 걱정을 하는 요즘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시나리오를 쓰면서도 영화라는 이 매체 혹은 영화의 어떤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되지 않을까? 그게 어떤 식으로 바뀔지도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시나리오 중간중간 그런 고민이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이걸 부탁드렸는데 우리가 계획한다고 다 될 수 없는 것들이 지금 몸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런 공간에서 앞으로 계속 만날 수 있고 또 좋은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상영이 되고 관객분들도 이렇게 하기보다는 마이크 잡고 직접 육성으로 사랑 고백도 하고 애정 고백도 하고 이럴 수 있어서 여기 막 그런 얘기도 있어요. 1층에 마카로 갖고 왔는데 들릴 수 있나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도 이제 아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영상자료를 포함한 극장에서 또 꾸준히 관람해 주시고 이 감독님과 배우분들에게도 큰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